서울 강북의 한 시내버스 안겨올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옅게 비추고 있었다. 퇴근길 사람들로 붐비는 버스는 피곤한 하루의 끝을 견디며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순간을 깨는 거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야, 요즘은 군복이 걔들 집에도 있냐? 술에 절은 거친 말이었다. 버스 뒤편에서 일어난 남자 몸집 크고 문신이 어깨를 타고 흐르는 김문철. 조폭 출신의 조직 두목이라는 소문이 있는 인물이었다. 얼굴은 술 기운에 벌겋게 달아오르고 있었고 그의 눈엔 이미 살기가 서려 있었다. 김문철은 버스 한가운데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있는 정지원 소희를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험준한 부대 중 하나인 제9사 나교단 소속의 신참 장교였다. 25살 또렷한 눈빛과 단정한 군복을 입고 있었다. 김문철은 그녀 앞에 서서 비웃듯 말했다. 봐라, 볼륨 좀 보게. 군복으로도 못 가리겠네. 주변에 있던 그의 부하 둘은 키득거리며 맞장구를 쳤다. 속옷도 군나비야 벗으면 태극기 나오냐? 지원의 군복 위아래를 훑어보는 눈길은 날카롭고 무례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들었다. 그만하시죠.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김문철은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움켜잡았다. 그 순간 버스 앞문이 치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따뜻한 트레이닝복 차림의 중년 여성이 버스에 올랐다. 그녀의 얼굴은 평범했지만 눈빛은 예리하고 조용한 위엄이 감돌았다. 그리고 정지원이 그녀를 알아보는 순간 눈이 커졌다. 한서령 중장님, 맞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투스타 한서령 중장이었다. 그녀는 상황을 단숨에 파악하고 조용히 통로를 따라 걸어가더니 김문철의 뒤에 섰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손 놓으시죠? 순간 버스 안에 모든 숨이 멈춘 듯했다. 김문철은 뒤를 돌아보며 빈정거렸다. 뭐야, 아줌마가 뭔데 참견냐, 투스타라도 되시나. 그는 손을 뻗어 한서령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은 정광석화였다. 한서령은 그의 손목을 틀며 몸을 돌려 업어치기를 시전했다. 쿵소리와 함께 김문철은 좌석 사이로 처박혔다. 부하 하나가 놀라서 주먹을 날렸지만 허공만 갈랐다. 한서령은 낮게 몸을 숙이며 다리를 걸고 그대로 넘어뜨렸다. 또 다른 부하는 그녀의 팔을 잡으려다 오히려 팔이 꺾여 바닥에 처박혔다. 10초도 되지 않아 세 남자는 바닥에 널브러졌다. 한서령은 숨을 가쁘게 내쉬며 그들을 내려다봤다. 버스는 급히 정차되었고 승객들은 놀람과 경의의 눈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다. 기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 경찰 부르겠습니다. 하지만 김문철 일당은 정신도 못 차린 채 허겁지겁 버스에서 뛰어내렸다. 조용해진 차 안한서령은 지원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다. 괜찮습니까? 지원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중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엔 눈물이 맺혀져 있었다. 서령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단단하고 따뜻한 그 손에서 지원은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한서령의 시선이 지원의 손목에 머물렀다. 빛바랜 은색 시계. 그 뒷면에 희미하게 보이던 글씨 하나가 그녀의 눈을 붙잡았다. 김영삼 대통령 1997. 한서령의 숨이 멎는 듯했다. 한서령의 시선은 정지원의 손목에 고정되어 있었다. 희미한 조명 아래서 은빛 시계가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다. 시계 뒷면에 새겨진 문구 1996. 대통령 김영삼. 그 문구는 28년 전의 기억을 찍고 돌아왔다. 어두운 산속 피투성이의 몸으로 버려졌던 자신, 그리고 그때 그녀를 업어안고 조용히 숨겨주던 한 남자의 얼굴. 한서령의 눈동자가 떨렸다. 이 시계 어디서 난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믿기 힘들다는 듯 희미하게 떨렸다. 정지원은 시계를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유품이에요. 원래는 외할아버지가 군인이셨대요. 어릴 적부터 이 시계를 제게 꼭 주셨죠. 한서령의 호흡이 점점 깊어졌다. 그녀는 손끝으로 시계를 부드럽게 만졌다.
그 촉감, 그녀는 결코 잊을 수 없었다. 혹시 외할아버지 성함이 박철민 씨인가요? 지원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네네, 맞아요. 어떻게 아시죠? 한서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동안 정지한 듯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회색빛 안개처럼 과거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28년 전, 1996년 9월, 강릉. 수색작전 중 부대와 이탈 허벅지에 총상을 입은 채 숲속에 쓰러진 그녀. 온몸은 피범벅, 의식은 흐릿했다. 밤이 내리기 시작하고 이대로라면 생존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 순간, 저기 누구요? 어두운 산길 위 약초를 캐러 왔던 박철민은 그녀를 발견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그녀를 업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집으로 향했다. 정신을 차린 한서령은 어느 작은 방의 낡은 이불 속에서 깨어났다. 눈을 뜨자 그 방 한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중년 남성이 있었다. 일어나셨군요. 괜찮으십니까? 그는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그 눈빛엔 전쟁터에 넘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현재로 돌아와 버스는 다음 정류장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한서령은 조용히 말했다. 지원 씨, 다음 정류장에서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지원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홍제역 근처의 조용한 카페 한서령은 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 있었다. 하지만 마시지 못한 채 오래된 기억에 잠겨 있었다. 정지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중장님, 그 시계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한서령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때는 1996년이었습니다. 제가 27살 소위로 강릉 수색 작전에 투입됐을 때였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카페 한편에서 흘러나오는 재즈 음악은 그녀의 고요한 회상을 더욱 부드럽게 감쌌다. 그리고 당신의 외할아버지 박철민 씨가 제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1996년 가을 강릉 산속은 이미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산의 숨결은 진한 안개를 내뿜고 있었고 그 안개 속을 헤매던 한서령 소인은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다. 허벅지를 관통한 총상은 이미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수색대와 떨어진 지는 오래였다. 나무에 기댄 채 눈을 감으려는 순간 낯선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다. 박철민 47세. 강릉 근처 산촌에서 약초를 캐며 살아가는 조용한 농부였다. 그날도 그는 마른 나무 뿌리를 찾으러 올랐다가 군복을 입은 피투성이 여성을 발견하고 말았다. 처음엔 의심이 들었다. 북한군일 수도 있다는 공포. 하지만 그녀의 피 묻은 계급장을 본 순간 망설임은 사라졌다. 그는 그녀를 업었다. 무겁고 축축한 군복과 핏자국. 그 무게보다 더 무거운 건 책임감이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그는 주변을 살폈다. 혹시라도 누군가 이 광경을 본다면 그녀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집에서 가져온 낡은 담요로 그녀를 감싸고 마치 짐짝을 옮기듯 조심히 발걸음을 옮겼다. 아내 정말순과 아들 박진우 23분은 갑작스런 광경에 숨이 멎었다. 여보, 이건 무슨 일이에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고 진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버지, 지금 이건 위험한 짓이에요. 우리 가족 다. 하지만 박철민은 단호하게 말했다. 나라 지키는 군인을 외면하는 건 사람도 아니야. 그날 밤 박철민은 그녀를 지하 창고로 옮겼다. 지하실은 원래 농기구와 감자를 보관하던 공간. 그 한쪽 구석에 짚을 깔고 임시 침상을 만들었다. 그는 깨끗한 수건과 물로 그녀의 상처를 닦고 작은 응급 키트로 지혈을 시도했다. 피는 멈췄지만 그녀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숨은 쉬고 있어. 우리 아고 참 좀비야 있대나. 그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그녀 곁을 지켰다. 그녀가 내쉬는 숨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며 혹시라도 공비들이 찾아올까 문박 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다음날 새벽 마을에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근처 민가에서 공비들이 식량을 약탈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리고 오전 10시
마침내 2명의 무장한 공비가 마을에 나타났다. 집마다 수색하고 다닌다더군. 진우는 창문 너머로 그들의 그림자를 보고 숨을 삼켰다. 이윽고 그들이 박 씨의 집 앞에 다가왔다. 박철민은 일부러 외양간으로 나가 소리치고 바가지를 깨며 소란을 피웠다. 공비 하나가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틈에 진우는 마당에 닭을 풀며 소음을 유도했다. 그때 지하실에서 작게 들리는 신음소리. 흐흡! 심장이 터질 듯 했다. 아내는 수건을 움켜쥔 채 식은땀을 흘렸다. 하지만 공비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 듯 여긴 없다며 다른 집으로 향했다. 가족은 그 순간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진우는 그날 밤 지하실로 내려가 혼자 중걸거렸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니. 그날부터 진우는 밤마다 지하실을 지켰다. 책상 위엔 형법 교과서가 펼쳐져 있었지만 이제 그에게 법은 단지 시험 과목이 아니었다. 그것은 목숨을 건 정의였다. 피 묻은 군복 속에 누군가를 지키는 일. 그가 되고 싶은 사람은 바로 그 군인이었다. 지하실은 차가웠지만 그날 밤 박진우의 마음은 이상하게 뜨거웠다. 집 위에 누운 여군은 여전히 의식을 잃고 있었고 그녀의 숨소리는 규칙적이면서도 간간이 멎을 듯 불안정했다. 진우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열이 올라 있었다. 그는 수건을 적셔 조심스럽게 바꿔주며 혼잣말을 중걸거렸다. 꼭 이겨내셔야 합니다. 지금껏 나라를 지켜오신 분이니까요. 그의 손끝은 서툴렀지만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 형법책에서 배운 수많은 조문이 떠올랐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책이 아닌 사람이 그의 가슴에 법의 가치를 새기고 있었다. 진우는 낮에는 아무 일 없던 척 학교에 다녔다. 밤에는 지하실에서 그녀를 돌봤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기적처럼 그녀가 눈을 떴다. 여긴 어디죠? 그 목소리는 마치 바람처럼 약했지만 분명했다. 진우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여긴 안전한 곳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니 저희 가족이 숨겨드리고 있어요. 한서령의 눈동자가 천천히 방을 둘러보았다. 천장 위로 희미한 나무 틈이 보였고 방 한편에 놓인 성경책과 초가 깜빡였다. 저는 살았군요.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작게 올라갔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으며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날 이후 진우는 그녀에게 죽 끓이는 법을 익히고 붕대를 감는 법도 아버지에게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엔 억지로 하던 일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그녀의 존재를 통해 무언가에 눈을 뜨고 있었다. 하루는 한서령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무릎 위에 이불을 덮은 채 조용히 진우를 바라봤다. 당신 혹시 학생인가요? 네, 서울대 법대 3학년입니다. 원래는 검사 되고 싶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왜요? 진우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법이 사람을 지킨다고 믿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더 안전한 세상인 것 같아서요. 한서령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런데도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당신은 이미 어떤 검사보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진우의 가슴에 꽂혔다. 며칠 뒤 한서령은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박철민에게 정중히 절을 올렸다. 생명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 떠나야 해요. 가족분들께 더 이상 위험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박철민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짐을 챙겨주었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진우를 바라보았다. 당신의 정의감 절대로 잃지 마세요.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덤보어되게 고개만 후덕 파바 마이프스 그덕였다 덤티 키 그녀가 떠난 뒤 그는 그 자리에 오래도록 서 있었다. 그리고 밤새 자신의 책상에 앉아 형법책을 다시 펼쳤다.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은 바뀌었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새벽 지하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한서령은 조용히 일어섰다. 상처는 아직 다 아물지 않았지만 더 이상 이 집에 머무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거실의 불도 켜지 않은 채
마치 도둑처럼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다. 밖은 안개와 비가 뒤섞여 있었다. 이제 그만 민폐를 끼쳐야 해. 그녀는 문 앞에 작은 메모 한 장과 시계를 남겼다. 그리고 두 손을 모은 채 절을 올리고 작은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아침이 되자 박철민은 그녀가 떠난 것을 알았다. 침구는 단정히 정리되어 있었고 시계 옆에는 짧은 글이 남겨져 있었다.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살아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칫솔. 박철민은 메모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진우는 지하실로 뛰어 내려갔지만 그곳엔 그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며칠 동안 진우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수업에 나가 앉아 있어도 강의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친구들의 장난이나 웃음소리도 모두 멀게 느껴졌다. 그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의 장면만 맴돌았다. 당신의 정의감 절대로 잃지 마세요. 그 말이 그의 가슴에 깊게 남았다. 그리고 마침내 진우는 결심했다. 하얀 눈이 내리던 겨울 아침, 서울경찰대학교 입구. 진우는 형법책 대신 경찰 시험 원서를 손에 들고 있었다. 기록처럼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그의 눈엔 확신이 있었다. 그는 문 앞에서 멈춰 하늘을 바라봤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당신이 준 그 마음, 이젠 제가 이어갈게요. 그 순간 한서령의 미소가 다시 떠오른 것만 같았다. 수년이 지나 진우는 형사가 되었고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며 명성을 쌓았다. 그러나 그 어떤 사건보다도 그를 지탱해 준 건 강릉 산골 지하실의 기억. 그리고 짧았지만 인생을 바꾼 한 사람과의 만남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시간 속에서 멀어졌지만 끊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그 만남이 다시 이어질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서울 성북구의 낡은 원룸. 낮인데도 커튼이 꽉꽉 닫힌 채 실내는 어두컴컴했다. 김문철은 그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TV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여군 구출 사건의 숨은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한서령 중장이 인터뷰에 응하고 있었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 강직한 표정, 그리고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경례를 올리는 정지원 소위의 모습이 화면 가득히 퍼져 있었다. 이 아줌마가 진짜 투스타였다고. 김문철은 비웃으며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웃기시네. 그날 그 버스 안에서 내가 당한 수모 가만두지 않겠다. 그의 눈빛은 이미 복수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옆에 앉아있던 부하 조상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님, 상대가 군 장성이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김문철은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다. 그래서 더 재밌지. 아무리 별 2개 달고 있어도 가족 앞에선 평범한 사람이야. 그날 밤 김문철은 컴퓨터를 켜고 한서령이라는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군 경력 출신지, 언론 인터뷰, SNS, 그리고 딸의 존재까지. 공개된 기사와 커뮤니티 글들 사이에서 하나의 사진이 그를 멈춰 세웠다. 이유진 23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중 한서령 중장의 외동딸. 사진 속 유진은 어머니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다. 똑 부러진 인상, 또렷한 이목구비. 그 사진을 본 순간 김문철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이 녀석이면 되겠어. 며칠 뒤 김문철은 직접 유진이 다니는 캠퍼스를 찾았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거리에서 그녀를 관찰했다. 점심시간, 카페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수업 후 혼자 도서관으로 향하는 발걸음. 그는 그녀의 패턴을 하나하나 기록해 나갔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도서관에서 자정까지 공부, 10시 이후엔 캠퍼스 후문으로 나가서 버스 탑승. SNS에는 어머니와의 사진이 자주 올라옴. 다음날 밤 김문철은 자신의 아지트에서 부하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이번엔 확실하게 움직일 거다. 한서령 그 여자의 심장을 찢어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야. 부하 중 한 명이 물었다. 형님, 납치까지 하시려는 겁니까? 그는 천천히 대답했다. 가족을 건드려야 진짜 아픔이 뭔지 알지. 10억. 그 정도면 협상은 충분히 되겠지. 10월 10일 목요일 밤 10시 42분. 캠퍼스 후문 앞 숨어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이는 그 골목길. 이유진은 도서관에서 나와 버스 시간표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천천히 걷던 그녀는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팔을 꽉 움켜쥐는 느낌에 깜짝 놀랐다. 누구세요? 뭐 하시는? 입을 막은 손이 그녀의 비명을 틀어막았다. 근처에 검은색 밴 한 대가 다가왔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저항했지만 힘의 차이는 너무 컸다. 그녀는 순식간에 밴에 실려 어둠 속으로 사라지었다. 남겨진 건 도서관 책가방과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군 관사 숙소. 한서령은 새벽 운동 후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같이 딸과 아침 인사를 주고받는 것을 습관처럼 여겼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런 메시지도 부재중 전화도 없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싶었지만 10시가 넘어도 아무 연락이 없자 서령의 심장은 차가운 공기처럼 서서히 얼어붙었다. 그때 그녀의 핸드폰에 도착한 한 통의 문자. 딸을 데려가고 싶다면 10억 준비해. 경찰에 알리면 죽는 건 네 딸이야. 한서령은 손이 떨려 핸드폰을 제대로 쥐지 못했다. 화면엔 단 하나의 문장만이 남아 있었다. 딸을 데려가고 싶다면 10억. 경찰에 알리면 죽는 건 네 딸이야. 그녀는 무릎이 풀릴 듯 앉은 채로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군인이자 어머니인 그녀의 두 세계가 충돌했다. 하지만 그녀는 지체하지 않았다. 곧장 핸드폰을 들고 연락을 걸었다. 진우 씨, 그 아이가 이유진이가 납치당했어요. 서울지방경찰청 강력 1팀장 사무실. 전화가 울린 순간 박진우는 문서 작성을 멈췄다. 그 이름, 그 목소리. 28년 전 지하실에서 그의 세계를 바꾼 그 사람, 바로 그녀였다. 서령 씨, 무슨 일입니까? 그녀의 떨리는 설명을 들은 진우는 서류를 내려놓고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바로 조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는 즉시 전담팀을 소집했다. 서울 시내 모든 실종신고 관련 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했고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신사에 요청했다. 10월 15일 1시 30분 이유진의 휴대폰 마지막 접속 위치는 연세대학교 후문 근처의 골목길이었다. 그곳은 CCTV 사각지대가 만에 많은 구역. 하지만 진우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공범이 있다면 인근 상가나 편의점 CCTV에 반드시 실루엣이 남는다. 그는 수사팀을 이끌고 직접 현장으로 향했다. 그 골목에 떨어져 있던 가방과 핸드폰, 그리고 찢어진 이어폰 줄. 계획적인 납치입니다. 차량을 동원했고 빠른 시간 안에 이동했습니다. 2시간 후 CCTV 분석실. 검은색 밴이 도로를 빠져나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정확한 번호판은 나오지 않았지만 차량 모델과 이동 방향은 확인 가능했다. 성북구 창고지대 방향입니다. 도심 외곽, 사각지대가 많고 오래된 창고가 많습니다. 진우는 지도를 펴고 표시했다. 여기, 이 구역이 가장 유력합니다. 부하들 다 모으세요. 내일 새벽 진입합니다. 그날 밤 한서령은 조용히 경찰서 뒷문으로 진우를 찾아왔다. 28년 만의 재회였지만 감상에 젖을 틈은 없었다. 그녀는 눈물겨운 감정 속에서 손을 뻗었다. 이번엔 내 딸을 부탁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때 제가 느꼈던 생명에 대한 경외심. 이젠 제가 돌려드릴 차례입니다. 10월 13일 새벽 5시. 하늘은 아직 어두웠다. 진우는 작전복을 입고 무정의를 확인하며 말했다. 인질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모든 팀 지정 위치에서 대기. 3분 후 동시 진입. 그의 눈엔 망설임이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진우의 인생은 또 한 번 전환점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다. 새벽 5시 12분 성북구 외곽. 오래된 창고 지대는 안개와 침묵에 잠겨 있었다. 경찰 특공대 기동타격팀 정보수사관까지 포함된 소규모 전개 수사팀이 각 건물 주변에 조용히 포진해 있었다. 무정의에서 박진우의 목소리가 왔다다네 초면의 스의 밉소리가 울렸다. 목표 건물대 인질 1명 범인 10명 이상 추정. 인질 생존 우선. 전원 진입 준비. 그 시각 창고 내부. 이유진은 양손이 묶인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눈가는 피로하고 창백했지만 눈빛은 흐려지지 않았다. 앞에 서 있는 남자 김문철은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내 엄마는 날 웃음거리로 만들었어. 이제 그 웃음을 못 짓게 해줄게. 그는 허리에 찬 칼을 꺼내들며 유진 앞에 무릎을 꿇어두었다. 눈 좀 봐. 겁내는구나. 좋아. 이게 진짜 재미지. 밖 5시 14분. 진우는 만광경으로 내부를 살폈다. 인질은 중앙범인 대부분은 주변에 흩어져 있었다. 김문철은 유진 앞에 앉아 있었다. 진입겟이 지금이다. 수신호가 날아갔다. 기동팀은 양옆에서 진우는 후방 통로를 통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창고로 진입했다. 내부 5시 15분. 창고 앞문 쪽 기습 조명이 번쩍 터졌다. 이 건물은 포위됐다. 무기를 버리고 나와라. 확성기 소리에 놀란 김문철은 벌떡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달려갔다. 뭐야, 어떻게 찾은 거야? 부하들은 당황한 채 분주히 움직였고 그 틈에 진우는 조용히 뒤로 접근했다. 5시 17분. 창고 깊은 내부. 김문철은 이지훈에게 다가가 칼을 목에 들이댔다. 경찰놈들 뒤로 물러서 안 그러면 이 아이 목이 날아간다. 그 순간 박진우는 그림자처럼 뒤에서 튀어났다. 그 칼 내려놔. 김문철이 놀라 뒤돌아보는 찰나 진우는 그의 팔을 낚아채며 칼을 바닥으로 튕겨냈다. 격투 시작. 두 사람은 철제 바닥 위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김문철은 체격이 더 컸고 거리 싸움에 능했다. 하지만 박진우는 단연간의 실전 경험으로 상대의 무게를 역이용했다. 너 같은 놈이 사람을 함부로 다뤄. 진우의 주먹이 정통으로 김문철의 턱을 강타했다. 그러나 김문철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다시 돌진해 진우를 밀어붙였고 두 사람은 함께 철제 선반을 쓰러뜨렸다. 널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했냐? 넌 그 사람을 평생 못 이겨. 진우의 외침은 고함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마지막 순간 진우는 김문철의 팔을 꺾고 그를 바닥에 누르며 수갑을 채웠다. 특공대는 나머지 범인을 제압하고 창고 안에 일제히 진입했다. 모든 게 끝난 뒤 진우는 헐떡이며 유진에게 다가갔다. 이유진 씨 괜찮습니까? 유진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담지다. 그녀의 말은 떨렸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같은 시각 한서령의 군 관사 진우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이, 무사합니다. 한서령은 그 순간 눈을 감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울음을 참았다. 18년 전 그녀가 구해줬던 그 지하실의 온기. 지금은 그 은혜가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지 일주일 후 서울 남산 아래의 한 조용한 한옥 카페에서 4사람이 마주 앉았다. 한서령, 박진우, 정지원, 소희 그리고 이유진.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살았던 이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 건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된 인연이었다. 서령은 조용히 유진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무서웠을 텐데 정말 잘 견뎌줬어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을 구해낸 사람들 하나하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시선이 진우에게 머물렀다. 박 형사님, 정말 경찰이 이런 직업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진우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사실 저도 어떤 군인을 만나고 나서야 진짜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서령은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그 군인을 숨겨준 사람은 당신의 아버지였죠. 그때 정지원이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모두 받은 것을 다음 세대에 넘겨야 하지 않을까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를 덧붙였다. 저도 사람을 지키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맑았다. 진우는 잠시 말이 없더니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걸 드리고 싶어요. 제가 처음 경찰이 되었을 때 받은 임관 배지입니다. 모서리가 다른 그 배지를 그는 조심스럽게 유진에게 건넸다. 유진은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고 입술을 꾹 다물었다. 작지만 무거워요. 진우는 웃으며 말했다. 그 무게가 당신을 흔들지 않게 해줄 겁니다. 서령은 4사람을 천천히 바라봤다. 그녀의 눈꽭 감격이 스며 있었다. 당신들 모두 내가 살아온 이유를 증명해주고 있네요. 정지원이 덧붙였다. 미쳤다. 할아버지가 계셨던 그날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파장을 만들어내리라고 아무도 몰랐겠죠. 그날 모임은 소박했지만 그들이 나눈 대화는 세대와 시간을 넘어 이어질 다짐이었다. 그날 이후 유진은 경찰대학 입학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지원은 군내 상담교육관으로 직책을 넓혔다. 진우는 후배 양성을 시작했고 서령은 군에서 은퇴한 뒤 군가족 복지재단을 설립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 속에 새기며 살아갔다. 박철민, 그가 품었던 용기는 시간을 건너 또 다른 생명을 지키고 있었다. 서울 북부의 한 조용한 단독주택. 창밖에는 늦가을 낙엽이 흔들리고 있었고 작은 거실 테이블 위에는 가죽 표지에 오래된 공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박진우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 한서령과 정지원, 이유진 앞에 놓았다. 이건 아버지가 남긴 일기입니다. 특히 그날 이후 당신을 숨긴 그때부터 매일 한 줄도 빠짐없이 썼어요. 서령은 손끝으로 표지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시간의 흔적이 느껴졌다. 그리고 책장을 넘기자 1996년 9월 22일이라는 날짜가 보였다. 진우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오늘 산에서 군복 입은 여인을 보았다. 눈이 두려웠지만 그 속에 깃든 간절함은 외면할 수 없었다. 한서령의 눈이 촉촉해졌다. 진우는 계속해서 읽어나갔다. 진우는 무서워했다. 나도 두려워했다. 하지만 누군가는 숨겨야 했다. 그녀는 살아있어야 했다. 살아야 이 나라가 우리가 숨 쉴 수 있다는 걸 누군가는 증명해줘야 하니까. 책장이 넘어갈수록 박철민의 감정이 한 글자 한 문장에 담겨 있었다. 그녀가 자는 동안 나는 가끔 그 숨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지하실 어둠 속에서 내가 지켜낸 것은 단지 한 생명이 아니라 내 양심이었다. 한서령은 눈을 감은 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정지원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이지우는 두 손을 가슴 위에 모으고 할아버지의 정신을 마음에 새겼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진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조이요, 처음에 살짝 떨렸다. 혹시 언젠가 그녀가 살아 돌아와 이 글을 보게 된다면 말해 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그녀가 무사히 살아가고 있다고. 한서령은 책 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네, 선생님. 덕분에 잘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잠시 후 박진우는 일기장을 다시 덮고 차를 따랐다. 거실에 고요한 따뜻함이 흘렀다. 그리고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 가지를 함께 느끼고 있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세대를 건너 누군가의 생명을 지킨다는 것. 끝맺음, 캣노이부터이산. 그날 밤 한서령은 자신이 받은 이야기들을 정리해 SNS에 글을 올렸다. 1996년 가을 나는 한 농부에게 목숨을 구했다. 그리고 28년 후 그 농부의 아들이 내 딸을 구했다. 그 글은 수천 개의 공유와 댓글을 남기며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비상한 영웅이 아닌 묵묵히 누군가를 지켜낸 사람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지금 당신에게 닿기를. 혹시 여러분도 인생의 어느 길목에서 누군가의 용기에 의해 구해진 적이 있나요? 혹은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지켜낸 순간이 있었나요? 아버지의 일기 한 권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처럼 작은 기억 하나가 누군가에겐 평생을 버티게 하는 등불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며 가슴이 뭉클해지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 감정, 그리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혹시 아직 말하지 못한 고마움, 전하지 못한 진심이 있다면 이 공간에서 함께 풀어내도 좋아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와 위로가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 당신은 언제 누구를 지켜준 적이 있나요? 누군가의 손길이 당신을 살린 순간이 있었나요? 댓글창에 여러분의 진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 누군가 꼭 들어야 할 사람에게 살며시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 이런 이야기도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작은 빛이 되어주는 날까지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